네, 2018년도 기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때 관할 법원에 무엇을 제기한다. 검사가 제기하는 거 독점하고 있는 거 공소라고 하죠. 공소.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공소라고 하고요.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누구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정되는가?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47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47페이지, 3장의 47페이지는 배심원제도라고 참고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 방법으로 선정이 된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네, 37번에는 만 20세 이상 국민, 38번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의 원칙에 개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은 이제 인권과 많이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영장주의,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또 무죄 추정의 원리, 이런 것들은 인권에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자유심증주의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죠. 자유심증주의는 아까 우리가 봤죠. 그 증거 능력에 있는 그 것을 증명력을 부여를 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한다. 자유심증주의였습니다. 다음 중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은 검사의 독점, 이런 식의 문제들 많이 나오죠. 영장 청구권, 독점을 하고 있죠. 영장 청구는 검사만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서 네. 공소의 기본 원칙 중에 세 가지가 있었죠. 국가소추주의,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수사 종결권. 이때는 아마 2018년도에는 수사 종결권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검사가. 그런데 이제 수사 종결권도 경찰한테도 수사 종결권이 생겼습니다.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수사의 종결은 우리 7장의 178페이지입니다. 사법경찰관도 수사를 종결할 수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검사도 수사를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때는 답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수사 독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사 개시권. 수사 개시권은 수사는 수사기관이 다 할 수 있죠. 경찰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고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을 하고 있고 2018년은 수사 개시권이 독점이 아니었고 수사 종결권도 독점이 아닙니다. 40.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올바르게 지적하는 건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는 피해인과 그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피해인. 고발은 제3자. 그렇게 하시면 되죠. 2번이네요. 고소는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만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범인과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41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 중 실질설의 입장에 의할 때 이 두 가지 수사 방법을 구별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건 아마 이때 2018년도 기말에서는 이 문제가 아마 변별력을 아마 그 위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한 사람은 이 문제를 맞고 이제 다 맞는 거고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 까지 공부를 맞으려면 열심히 여기저기 구석구석까지 다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기는 좀 힘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물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대한 학설 중에 실질설입니다. 실질설. 이거는 4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88페이지, 우리 교재 88페이지를 보시면 이물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설과 형식설이 있는데, 형식설은 법률 규정의 기준 형사소송법 안에 규정한 수사 방법만을 강제수사로 보고 나머지 수사들은 임의수사로 보는 게 형식설입니다. 형식설은 법률 규정인 형사소송법 안에 있는 수사 방법이냐 아니냐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하는 거고요. 실질설은 실제로 물리력이 있냐 또는 법적 의무 부담을 하느냐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법익을 침해하느냐 이걸로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를 구별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실질설에 의한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은 수사기관이 실제 물리적인 강제를 행사하느냐 또는 법적 의무 부담을 지우느냐 또는 법익을 침해하느냐 이런 거는 실질설이죠. 근데 수사 방식의 형사소송법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는 것은 형식설입니다. 이건 형식설에 대한 거였습니다. 4번. 피의자 신문을 위한 녹화한 영상 녹화물이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아까 12장이었죠. 12장에서 전문 법칙 했었죠. 전문 법칙. 전에 들어지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법칙이 전문 법칙이었죠. 이 전문 법칙에 의하면 조서라든지 문서들도 다 전문입니다. 전에 들은 문서죠. 실제 판사 앞에서 구술하는 거 진술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전문인데, 전문 증거들인데, 이 피의자 신문 조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전문 증거로서 전문 증거로서 이 증명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게 되면 검사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을 확보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적법한 절차일 걸.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이었죠. 아, 11장이었습니다. 11장. 네, 310페이지였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 또 실질적인 징정 성립이 인정될 때, 마지막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을 때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만 실질적 진정 성립인 원진술자가 진술에 인정을 하지 않고 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신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로 진정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녹화물은 법정에서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피의자 신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101페이지에서 따로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요. 피의자 신문 조서 이무 출석 이무집행에서 이무수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사용처는 이 10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 영상 녹화물이. 그래서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 3번이 맞습니다. 자, 43번.
긴급 체포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 여기서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반드시 나오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건 매 년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먼저 체포가 있습니다. 강제 수사에서 먼저 체포가 있죠. 체구, 압수,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있는데, 체포의 요인은 어떤 겁니까? 체포의 요인. 상당한 출석 불응이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 불응할 때 범죄 혐의의 상당성 출석 불응, 이게 체포의 요건입니다. 피의자가 계속 출석 불응을 하고, 하지만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범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 불응할 때 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의 요건,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꼭 111페이지입니다. 요 내용. 그 다음에 체포 중에 영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총 체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그리고 영장에 의하지 않은 체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긴급 체포죠. 114페이지 긴급 체포와 현행범 체포인데요. 자, 긴급 체포의 요건은 뭡니까? 긴급 체포의 요건. 114페이지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 중대성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성, 필요성은 증거인멸 도주죠. 증거인멸 도주. 중대성, 필요성, 증거인멸 도주. 마지막으로 이제 긴급 체포이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하는 거. 요 세 가지가 긴급 체포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필요성, 그다음에 긴급성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속. 이건 아까 안 봤는데요. 구속의 사유가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는 세 가지인데요. 주거, 또 증거인멸, 도주. 이게 구속의 사유입니다. 주거, 증거인멸, 도주. 그러니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또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또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이게 구속의 사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체포의 요건은 상당성, 그리고 출석 불응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긴급 체포의 요건, 중대성,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중대성, 필요성, 필요성은 증거인멸, 도주, 마지막으로 긴급체포니까 긴급성, 영장을 기다릴 만한 그렇게 여유가 없을 때, 급박할 때, 긴급할 때, 이렇게 세 가지가 긴급체포의 요건이고, 구속의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주거, 증거인멸, 도주.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돌아가면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긴급체포는 요건은 뭐라 했어요? 중대성, 필요성, 긴급성이라고 그랬죠. 중대성은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중대성. 두 번째, 필요성. 필요는 증거인멸 도주. 증거인멸 도주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긴급체포가. 마지막으로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긴급체포 요건이고요. 자, 2번.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 이거는 상당한 출석 불응이죠. 출석 불응은 체포의 사유죠, 체포의. 2번은 체포의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속의 사유는 주거, 증거인멸, 도주. 다른 연도에서는 이제
구속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긴급 체포의 요건을 하나를 끼워 넣는다든지 체포의 요건을 하나 끼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해마다 한 문제씩은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포의 사유, 긴급 체포의 요건, 구속의 사유 그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44. 긴급 체포는 영장주의 예의임으로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긴급 체포와 현행범 체포인데 긴급 체포를 너무 남발하면 남용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제한되는 조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5장에 있습니다. 자, 긴급체포 보시면 116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체포는 48시간 이내만 해당되죠. 이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 못하든지 석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포를 한 경우에는 압수영장이 필요 없이 그 체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들을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따로 영장 필요 없이 이럴 때는 그 압수물은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 체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체포를 석방한 경우에는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이때는 검사한테 즉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바로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한테 보고해야 되고 검사가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되고 이러한 제한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긴급체포 제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다음에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긴급체포한 다음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영장 없이 그냥 석방한 사람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긴급체포할 수 없다. 영장 없이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올바르지 않은 건 먼저 1번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사법경찰관에 꼭 해야 되는 얘기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 검사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되고 또 긴급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즉 긴급체포를 다시 못한다는 거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영장 남용 가능성을 제한한 거고요. 4번 법원은 긴급체포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이유가 있으면 발부를 할 수 있죠. 이거는 법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수사기관이 긴급 체포한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그냥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은 나중에 사유가 되면 다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죠. 다시 구속영장 발부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자, 45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였죠. 영장 실질 심사.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신문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영장 실질 심사는 어떻겠습니까? 도망가지 않은 사람 빼면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피의자들은 다 해당한다고 그랬죠.
도망가서 그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 빼고는 모든 사람은 다 체포한 사람은 바로 즉시하고 만약에 체포가 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을 법원에 인치시켜서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문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15장 영장 실질 심사 제도의 특징인데요. 아까 앞에 부분은 봤고요. 모든 피의자 뒤에 신문의 방법 중에 절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로 봐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모르죠. 나중에 결과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공개하지 비공개로 한다는 거. 국선 변호인의 선정.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선 변호인.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제 문제로 돌아가면 신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맞고요. 신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는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해야 된다는 거. 신문 결과 영장밥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를 할 수 없다. 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125페이지에 영장 발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원래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항고. 일반 판결은 이제 항소라든지 상고인데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게 되는데 영장 발부를 기각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고나 준항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45호 문제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뭐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아니죠. 모든 피해자, 도망가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을 빼고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조서 심을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관과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관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죠. 수사기관, 구속기관은 뭐라고 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10일 할 수 있고 이거를 10일 이내에 판사한테 검사에게 송치시키면 검사도 10일 동안 구속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그랬죠. 그리고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을 할 수 있고 그러면 10일과 2개월이었죠.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죠. 놓치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압수수색의 절차와 관련된 설명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압수수색인데요. 우리 압수수색은 아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6장인데요. 자,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 압수수색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강제 처분으로 증거물과 몰수할 물건의 수집과 보존에 그 목적이 있다. 압수수색, 검증 또는 감정 유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압수수색의 의미. 압수는 150페이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이고 그다음에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나 피의자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압수와 수색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죠. 보시면 수색은 주로 압수와 함께 행해지고 실물상으로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단일 영장이 사용되고 있다. 압수를 하기 위해서는 수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은 보통 같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압수수색에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군사상의 비밀은 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압수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공무상, 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 변호사, 변리사 이런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상, 공무상, 업무상 이것들은 세 가지는 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압수의 제한 이런 문제들은 내기가 쉽겠죠. 사지선다형 중에 압수를 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닌 것은 1번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뭐 업무상 비밀 그리고 4번 다른 거 하나 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거는 꼭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은 154페이지인데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공판정에서 압수수색은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압수수색은 반드시 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공판정, 즉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은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판사 앞에서 바로 피고인에 있는 물품을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물품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필요 없는 거고요. 또 압수수색의 집행은 일회적이어서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영장으로 같은 장소를 수회 압수수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155페이지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한 부분은 압수수색에서 이제 지문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거나 자주 언급되는 부분들이라서 꼭 체크를 하고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체포나 구속 같은 경우는 이게 긴급 집행이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압수수색은 이러한 긴급 집행이 허용이 안 됩니다. 무조건 사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처분, 물건의 개봉이나 자물쇠를 열게 하는 것 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에는 같이 한꺼번에 필요합니다. 이런 것 포함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물건 개봉, 자물쇠 열게 하는 거, 또 타인을 출입 금지시키는 거, 또 야간 야간 집행, 압수수색 야간 집행은 제한하고 있다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 모두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집행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면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된 설명도 올바르지 않은 것들. 아까 제가 쭉 예시 이제 그 형광등으로 칠했던 그 부분들은 압수수색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은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공판정,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가 있는 그 공판정에서는 영장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영장은 영장주의 위반된 것이다. 특정해야죠. 그냥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압수수색한다는 영장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떠한 물품, 그 물품에 뭔가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을 압수를 해야 된다고 특정을 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하며
압수수색은 반드시 사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 체포나 구속의 경우처럼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긴급 진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 같은 경우는 영장 소지하지 않고 나중에 사후에 어, 영장을 보여줘도 되거든요. 하지만 압수수색은 반드시 사전에 해줘야 한다는 거. 검사는 물론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있죠. 이제 요거 부분이 가장 많이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거는 참여할 수 있다. 자, 협의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 기소를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기소를 하거나 기소를 안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처음이니까 보겠습니다. 7장에 있고요. 자, 수사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두 가지로 이제 하게 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제 공판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불기소를 처분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사건이 종결되고 끝나는 거죠. 이 불기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의 불기소 처분과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협의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뭐 혐의가 없다거나 죄가 안 된다거나 공소권 없다거나 각하되거나 이런 거고요. 기소유예는 똑같이 이제 공판으로 안 가는 거고 기소는 이제 입증은 충분히 소송의 요건도 갖춰져 있고 또 혐의도 인정이 되지만 재량이죠. 검사 마음대로 그냥 기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기소유예죠. 기소유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되거나 공소권 없다는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죠. 협의의 불기소 처분에 하는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는 거. 기소유예는 죄가 될 수 있지만 검사가 그냥 재량권으로 기소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협의의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소유예. 재정 신청에 대한 설명은 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재정 신청은 아까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불복 방법으로 고소권자나 고발권자가 하게 되는 건데요. 신청권자는 고소인과 고발인이다. 그렇죠. 고소인과 고발인이 재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 하게 되는 것은 항고라고 있고 항고라든지 재항고, 이 항고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 법원에 하는 것을 재정 신청이라고 했고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183페이지 있습니다. 항고나 재항고가 있고요. 이거는 검찰에 하는 거고요. 검찰 항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로 재정 신청,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랑 고발권자가 있습니다. 고소권자와 고발권자가 재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근데 한 가지는 여기 좀 다른데 고소권자는 범죄 대상 제한 없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 자기가 고소한 어떠한 범죄들도 다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고발인은 몇 가지 어떤 범죄 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게 직권남용이라든지 불법 체포, 감금, 폭행, 즉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대해서만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제한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신청권자는 고소인과 고발인이고요.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재정 신청이 고발인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의
범죄에 관련된 거,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자, 재정 신청을 하려면 먼저 검찰청법에 규정된 항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게 검찰 항고 전치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 검찰 항고 전치주의가 185페이지. 무조건 재정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검찰 항고를 거쳐야 됩니다. 검찰 항고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 4번 법원의 심리 결과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라도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아니죠.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재정 신청 결과 보시면 188페이지 기각 결정이랑 공소 제기 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기각 결정이 나온 거는 다시는 소출을 할 수가 없죠. 중요한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지만 공소 제기 결정이 나오면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된다. 근데 제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리네요. 4번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자,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관할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 관할은 3장에 있습니다. 자, 43페이지, 3장 43페이지고요.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동일 사건이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의해 각각 소송이 진행된 경우 이렇게 경합될 때 이때는 합의부가 심판을 합니다. 둘째, 동일 사건이 여러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 중일 때는 제일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때, 즉 관할 위반인 때는 이때는 판결로서 관할 위반에 선고를 하게 해야 되고요. 토지 관할 위반인 경우, 이제 토지 관할이라는 거는 전체 그 지방 법원에 각각의 그 토지 지역별로 분담이 되어 있죠. 이런 지역 분담, 주소지별로 분담이 되어 있는데 지방 법원으로 이런 토지 관할 위반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할 위반 선고는 피고인 모두 진술이 끝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공판 기일의 절차 중에 제일 모두 진술, 그다음에 사실 심리 절차, 판결 확정, 판결 절차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모두 절차, 첫 번째 모두 절차 중에 피고인이 모두 진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모두 진술 전에 토지 관할 위반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항소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할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로 돌아가면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항소 이유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 마지막에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한 판결은 항소 이유가 됩니다. 자, 2번 토지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이거는 피고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피고인이 신청이 있어야 관할 위반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그랬죠? 모두 진술, 피고인의 모두 진술. 신청인은 증거조사가 끝나. 증거조사는 모두 진술 그 다음에 심리를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증거수사 끝나기 전까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모두 진술입니다. 피고인의 모두 진술. 3번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의 유무를 조사해야 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 유무 조사를 해야죠.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할 조사였죠. 토지 관할을 제외하고 모든 제하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때엔 판결로서 관할 위반 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판결로서 관할 위반 선고를 해야 되고 토지 관할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 위반 선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공판 전 준비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공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판 전 준비 절차와 이제 공판 기일의 절차가 구분이 되는데요. 공판 전 준비 절차에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임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거죠. 증거들도 정리하고 이제 공판 기일에서 이런 걸 다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 다 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거를 공판의 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판 전 준비 절차를 통해서 2번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양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 신청을 하도록 하며 증거 체부의 결정을 하고 증거 준사의 순서 방법을 정하게 할 수 있고 이게 공판 전 준비 절차에 하는 일이고요. 양 당사자는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공판 기일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 아닙니다. 공판 전 준비 기일, 공판 전 준비 절차 내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죠. 변론 준비 절차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증거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형사소송도 마찬가지죠. 공판 준비 절차 내에 다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법원은 쟁점 및 증거 정리를 하여 필요한 때는 1회 공판 기일 이후라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 있다. 네, 필요한 경우에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한 번 있는데 이게 이제 8장이거든요. 225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판 준비 절차는 통상의 공판에서 공판 전 준비 절차는 의무적인 절차이다.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227페이지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을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 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망한 때 하나여 공판 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판 기일에 신청할 수 있지 아무 때나 아무 때고 제약 없이 공판 기일에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1회 공판 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일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 나머지 지문들이 다 해결되고요. 그래서 아무 때 제약 없이 공판 기일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증인신문의 절차에서 증인에 대한 첫 번째 신문, 즉 주신문은 누가 하는가? 이게 증인신문, 교호신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판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 260페이지 보시면 교호신문제도, 증인신문에서 교호신문제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대로 증인을 신문한다는 뜻이고요. 보시면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검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하고, 즉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 신문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증인 신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장이 신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문제 가면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주신문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신문. 그 다음에는 반대 신문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증인을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하게 된다. 이걸 교호 신문 제도라고 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53번.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법률상의 자격은 증거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실질적 가치를 말한다. 이거는 증명력. 증거 능력과 증명력입니다.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닌 경우는 54번하고 55번이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인데요. 교재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위법 수집 증거에서 보시면 자, 54번, 55번 문제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일 하든지 제가 요거 지금 교재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확실한데 제가 이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를 찾아서 내일 다시 54번, 55번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전문 증거가 아닌 것은 전문 증거는 누구누구에서 전에 들은 증거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기본적으로 다 전문 증거라고. 전문 증거는 문서는 무조건 다 전문 증거라고 그러죠.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도 문서는 무조건 다 전문 증거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실제로 구술로 얘기한 거 아닌 거 외에는 다 전문 증거입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도 문서이기 때문에 다 전문 증거. 하지만 이제 목격한 증인의 증언은 재판장 앞에서 한 증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보통 증언이죠. 아닌 건 4번입니다. 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은 어떤 방법에 의해 인정되는가? 실질적 진정 성립. 아까 우리 봤었죠? 300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 또 실질적 진정 성립. 이러한 실질적 진정 성립은 원진술자가 인정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인정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런 실질적인 진정 성립을 부인할 때는 녹화한 영상이라든지 녹화물을 통해 객관적인 방법에서 인정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 진정 성립은 인정은 원진술사 피고의 진술에 의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원진술사가 부정을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 조서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죠. 그 녹화물이나 영상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재판의 한 종류인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방법은 결정에 대한 상소 방법은
결정은 항고라고 그러죠. 항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수 방법은 항소나 항고가 있겠지만 결정이라든지 뭐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상수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아까 배웠죠? 불이익 변경 금지는 원칙은 피고만 상수한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검사가 상수하거나 검사가 또 같이 상수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인정된 비상구제 절차로서 법령 해석의 통일이 주 목적이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도록 한 절차는 비상상고인데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비상구제 절차는 15강에 나와 있고요. 420 비상상고란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인정된 비상구제 절차인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대해서 관할 법원인 대법원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겁니다. 신청권자가 검찰총장에만 해당된다. 이거는 비상상고.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검찰총장만이 신청권자가 되고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 비상구제 절차.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기말까지 마쳤습니다.